이 7가지 사항은 제가 늘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항목들이고 이를 잘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공부의 효율이 증폭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곧 성적 향상과도 직결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합격을 위한 공부란 어떤 것일까요? 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준, 아니면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의 수준은 대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부 방식이 비슷하고 가장 인기 있는 인강 수업을 듣고 가장 유명한 교재를 보며 심지어 나이대도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점수대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실제로도 가장 점수대가 몰려있는 구간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대개 비슷한데요. 여기서 결국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요인은 단연 공부 효율입니다. 이 공부의 효율성이 남들보다 한두 문제를 더 맞추냐 마냐를 결정짓고 이는 곧 합격 불합격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공부 효율을 올리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 7가지만 제대로 잡고 가도 공부의 효율이 훨씬 향상됨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 3개는 이론 공부를 할 때 효율을 챙기는 방법, 4번째는 문제 풀이를 할 때 효율 향상법, 5번째는 메타인지 강화법으로 여기까지가 공부할 때 자체의 효율 강화에 대한 팁들을 말하는 거고요. 6째는 공부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으로 여기서의 전략도 막상 공부할 때 효율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한 효율성 증가를 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해마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법인데요. 우리 뇌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해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는 입력된 정보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 보관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의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삭제해 버리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우리 뇌의 심피질이라는 곳으로 보내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죠. 전자가 단기 기억, 후자가 장기 기억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겠죠? 해마가 단기 기억으로 보낼지 장기 기억으로 보낼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감정이 크게 관여될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감정의 중추라 불리는 편도체가 가까이 붙어 있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오감 중 특히 시각적인 것을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날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날은 마치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이 났던 걸 떠올려보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그럼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교과서의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프레임 암기법에서 설명드렸던 이론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 거기에 감정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첨가해주는 것이죠. 모든 이론에 대해 적용하기보단 정말 안 헤어지는 개념들의 하나여 그림으로 그려보고 슬픔, 기쁨, 흥분 등의 감정 등을 첨가해보고 읽고, 쓰고, 듣고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외워보라는 소리입니다. 이미지화에 대한 내용은 프레임 암기법을 참고해보시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마를 통한 정보의 이동은 주로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게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제 수면관리 편을 참고해보시고요. 스트레스나 우울에 노출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의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멘탈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뇌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혹시 가족이나 친구 휴대폰 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텐데요. 그 이유는 휴대폰에 이미 번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 굳이 외울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데요. 우리 뇌는 최대한 귀찮은 것을 피하고 편해지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방구어나 하기, 노트 필기 요약본 만들기, 포스트잇에 외울 것 적어 놓기를 실컷 하고 이 적어놨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 상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할 것을 정리해놨다는 이유로 정작 뇌는 외우는 행위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북 시험도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이런 걸 만드는데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정작 머릿속에 넣을 걸 넣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암기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방금 언급한 방구어나 및 요약본을 만드는 작업은 좋지만 만드는 비율과 실질적으로 외우는 비율에 있어 후자가 미세하게나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정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해와 암기 중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어떤 특정 개념을 정복하는 길은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해하거나 암기하거나. 어떤 경로를 택하든 머릿속에 제대로 집어넣었다면 킬러 문제가 아닌 이상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분량이 많고 암기 위주의 시험이라면 빠르게 이해를 포기하고 어른 공부법에서 언급한 빙액만 빠르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회독 시의 앞뒤 문맥과 빙액을 바탕으로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오래 붙잡고 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설사 마지막 순간까지, 가령 장기 시험으로 치면 한 달 전, 내신 등의 단기 시험이라면 하루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냥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수단이 어떻든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해 위주의 과목, 시험도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목이라면 이 전략보단 인강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단원을 정주행하지 말고
이해 안 가는 파트를 위주로 선별적으로 듣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에 여유가 있고 천천히 공부하는 시기라면 정주행하는 게 깔끔합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 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넷째, 문제풀이 효율 올리기. 문제풀이를 하고 채점 후 복습할 때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흔히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보거나 해설지를 옆에 두고 읽는 건데요. 이는 은근히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문제 자체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도 있고 보기 중 일부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경우, 아니면 문제 자체에 해당되는 개념 전부를 몰라서 틀린 경우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릴 수 있는 팁은 본인만의 틀린 이유를 구분지을 수 있는 표시법을 정한 다음에 채점 후 옆에 적어 놓는 것이죠. 문제를 잘못 봐서 틀린 건 복습 시 바로 패스하고,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건 더 자세히 보는 등 복습의 무게를 다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기 중 나의 장기 기억에 있는 내용이라는 확신이 드는 항목이라면 아예 지워버리고 복습 시 그 보기는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째, 메타인지 강화하기. 메타인지가 학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메타인지 공부법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서 메타인지 측면에서 수험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무작정 공부법 따라하기입니다. 가령 많은 공부법 책이나 유튜브 영상들에서 합격자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본인도 그 방법론을 적용해봤는데 계속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과 주기, 즉 메타인지를 잘못 파악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며칠 동안 기상시간을 조정해가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기상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부법들을 무지성으로 따라하면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방법론도 억지로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여러 공부법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여러 공부법들을 시도해보되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들만을 찾아서 조합해가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 공부법에 대한 메타인지를 키우는 길입니다. 이제 공부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공부할 때 자체의 효율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쉴 때도 전략적으로 쉬는 게 중요한데요. 공부하지 않을 때 너무 체력적, 감정적 소비가 큰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가령 친구들을 만나도 괜히 기가 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수험 기간에는 잔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만 만나는 등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혼자 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 같은 걸 볼 때도 드라마처럼 이어져 있는 게 아닌 한 회에 끝낼 수 있는 단편물 위주로 시청할 것을 권합니다. 일상생활을 오히려 심심하고 재미없게, 평탄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좋습니다. 공부 외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오히려 정작 공부를 할 때도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재밌고 다이나믹한 건 시험 끝나고 즐기자고요. 마지막으로 자존감 높이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공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 정작 본인이 평소에 열심히 암기 노트나 예상 문제들을 모아놓고 시험 직전에 다른 친구나 유명 강사의 핵심 노트를 보게 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이렇게 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과 공부 계획을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자존감 지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CT로 찍어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자존감 지수가 높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기억력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바로 전 영상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다루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7가지 사항은 제가 늘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항목들이고 이를 잘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공부의 효율이 증폭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곧 성적 향상과도 직결되었고요. 이렇게 뇌과학적인 관점 아래 인생의 여러 측면을 컨트롤함으로써 공부 효율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더 자세히 파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부법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복습주기, 복습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